저는 이제 법무법인 신목 대표 변호사이고요. 저의 그 전문 분야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또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깡통 전세라는 단어도 있고요. 심심찮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단어의 명확한 정의부터 내려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변호사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많진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게 좀 조직적으로 그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다 보니까 그냥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 이거 전세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전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부터 내가 이 사람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야지라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이득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고의성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기죄 성립하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부터 내가 안 돌려줄 고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돌려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기죄 성립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못해서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처벌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깡통 전세는 그냥 말 그대로 집이 깡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세보다 그 보증금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전세값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물건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선순위 근저당권 플러스 내 임대차 보증금이 그 시세의 한 70% 정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깡통 전세라고 부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전세가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뭐 서울도 한 60%대 겨우 넘는 수준이니까 사실은 안전하게 가시려면 70%도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한 60% 정도 이제 그 넘는다라고 하면은 좀 깡통 전세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60% 이상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의 시세가 뭐 1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가 한 3천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보증금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70% 이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대충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얼마에 낙찰될까 생각해 보면 한 60%에서 70%대 정도로 보셨을 때 내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70%도 사실은 요즘은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도 한 60% 정도로 잡아서 계산을 해봐야 깡통 전세를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전세에 대해서도 그래서 요즘에는 역전세를 넘어서 역월세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시장에서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임대차 3법이라던가, 뭐,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이 많이 막 이제 급격히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도 같이 따라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또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집값에 비해서 전세값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역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뉴스에서 나오는 정말 가슴 아픈 그 전세 사기의 피해자분들의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은 와 정말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20대. 나이가 많아봐야 30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는데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에서 이런 전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그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는데 빌라 같은 것들, 아파트 같은 거는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래 내역이 좀 이제 그 드러나는데 빌라나 이런 거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세 자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세를 좀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게 시세 같은 것들을 또 속여가지고 금융기관에 그 대출을 좀 많이 받는다던가 뭐 이런 이제 사기 범죄들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시세를 속여가지고 거래 사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짜리 그 뭐 빌라인데 원래 객관적인 가치는 이걸 2억에 한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감정평가에 반영돼서 시세가 2억으로 잡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딱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2억으로 잡혀서 이제 시세를 조작해서 여기에 따라서 뭐 대출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높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객관적으로 좀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뭐 어플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네. 것들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국토교통부 사이트 가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이제 발품을 좀 파셔서 비슷한 빌라들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있었던 사례인데 네. 그 중개 이거는 보조인이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중개사가 책임 하에 중개 보조원을 고용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중개사도 이제 가담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중개사가 중간에서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이라고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해서 그만큼만 이제 보증금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해버리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이분들은 정말 이제 임대차 보증금도 1억 미만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타겟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례인데 임대인이랑 전화통화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계좌에 입금할 때도 임대인 계좌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에 이제 계좌로 입금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잘 모르셨던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례였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좀 뭐 입금을 하실 때는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시고 그리고 임대인과 대면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를 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탁된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사기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신탁회사랑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나랑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된다라고 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그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신탁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사람 이미 도망간 후죠. 네, 그래서 변제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점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해 주신 사례가 여러분 꽤 많아요. 그렇죠. 기사로 보도가 될 정도면 정말 아주 희귀한 사례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례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탁회사 소유라는 걸 계약 과정에서 우리 세입자는 언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등기부 등본 떼어보시면은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게 등기부에 다 공시가 안 돼요. 근데 소유자는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채권 채무가 걸려있고 이런 것들은 네. 신탁 원부라는 걸 별도로 떼어보셔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일반인들이 보시기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등기소에 지금 약간 제도가 변경돼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등기소 직접 가셔서 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좀 번거로웠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신탁된 부동산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니까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나랑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탁회사의 대표라고 할까요? 그 신탁회사 아니면 회사명? 요런 네. 게 기입이 돼 있나요? 등기부 그렇죠. 등본에? 네, 신탁회사로 소유자가 되어 있죠. 요런 경우에는 아무리 요거는 신탁회사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나예요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믿지 말고 네. 정확하게 그 소유주에 따라서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게 뭐 젊은 세대나 아니면 또 노년층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좀 거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전세 거래라고 하면 저분이 다 알아서 해주셔 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사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기도 한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세입자 본인도 꼼꼼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왜냐하면 정부에서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부분이 그 빌라 네. 사건이 많더라고요. 빌라인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또 많이 거주하시고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주거 형태가 또 아파트가 많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에서 완벽하게 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빌라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그 황금성 여부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내가 임대차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안 되면 임대인이 팔아서라도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시세나 뭐 이런 것들 파악하기도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투자 가치도 있으니까 수요가 있죠, 일정 네. 부분. 근데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뭐 지방의 아파트, 뭐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들은 또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이제 이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그 분양을 받으신 분이 돈을, 그 분양대금을 다 납부할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근데 세입자는 미리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은 다 주신 상태인데 네. 이게 굉장히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그 상담을 주셨던 사례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직 뭐 미분양 아파트라던가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보다는 뭐 다세대, 다가구, 그런 쪽에 이제 원룸, 오피스텔 뭐 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2030 연령대가 70%를 전세 사기 피해 입으신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 거의 사회 초년생들을 많이 노리고 있고, 네. 또 보증금은 2억에서 3억 원대가 가장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오고, 그렇죠. 네, 어쨌든 좀 쉽게 거래가 거래가.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강서구 화곡동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강서구 화곡동의 전세값이 올라 버리니까 뭐 인천, 부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형태가 됐던 거고. 네. 보면은 주변에서도 물어보시는데, 부천에 이제 그 부모님이 사신대요. 근데 이제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데, 네. 그 부모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를 팔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팔라고 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네. 전 혹시 그 주변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서 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세 사기에 필요한 빌라를 수집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집주인한테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빌라를 뭐 1억 8천에 사는 거죠. 그리고 네. 2억에 이제 전세를 놓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수백 채를 산 다음에 그 잔금날 명의 변경해가지고 이제 그 돈은 매매대금을 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자기네가 착복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빌라 사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좀 그런 명함들을 돌리고 다닌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전세 사기에 정말 노출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좀 발생을 했는데, 위험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휘말릴 소지가 높은 부동산은 이제 환급성, 네. 그렇죠? 이 금액만큼 내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도 실제로 잘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거래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 임대인이 뭔가 작정을 하고 뭐 사기를 치려고 했었는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전세 사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또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것들은 시세 파악이 쉬워요. 근데 이제 그 빌라나 뭐 원룸 이런 것들은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그 집의 시세가 얼마고 나중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집인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집의 시세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보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 당사자,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등본과 그 사람이 일치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까처럼 뭐 신탁회사로 그 소유자가 돼 있다라고 네. 하면은 원칙적으로 신탁회사랑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가 중간에서 그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 착복한 사례 뭐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인과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볼 때는 계약 당사자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소유자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대리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위임장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런 권리관계 이거 포함해서 뭐 임대인의 미납세액이라던가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선순임차인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이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별로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집주인이 또 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 면에서도 사실 지난
이제 그 부동산 대책들에서 좀 그 강화해 온 부분들이 있어요. 법인으로 이제 주택 보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법인에서 세금을 체납해서 이제 경매나 공매에 이제 넘어가는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법인 집주인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그 위험한 집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로 넘어가면 이 법인의 뭐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 채권이 우선 배당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 집주인인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더 따져보셔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죠.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시세 파악하시고 소유자 명확하게 대면 거래를 좀 지향해 주시고 근저당권 당연히 세입자로서 이제 권리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맞죠? 네. 오늘 전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과거 이력이 있다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말 이 집주인이 조금 변제 능력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소유자가 법인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보증보험까지 여러분 조금 번거롭다고 느끼지 마시고 사실상 내가 거주할 집이고 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이 근저당권, 말소를 안 하겠다고 네. 하면 네. 이러면은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근저당이 얼마나 많이 잡혀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대비해서 근저당권 그 액수와 그리고 이제 내 임대차 보증금이 60, 70% 넘어가면 좀 위험한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집에 3천만 원 근저당권 잡혀 있다라고 하면 안전한 집으로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액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세랑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60, 70% 넘어가면은 입주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한 40%, 50% 이렇게 뭐 그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 네. 좀 보증금을 조절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춰달라던가. 왜냐하면 아무것도 이제 권리가 설정이 안 돼 있는 부동산에 비해서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상을 하셔서 임대차 보증금을 낮추거나 뭐 그런 형태로 좀 혜택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근저당 금액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안 되면 또 팔아서 돌려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이제 주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갚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우선 변제해서 일단은 말소하는 조건으로 일부라도 또는 전부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해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이런 다양한 또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할 때 좀 더 잘 계약할 수 있는 또 방법을 가지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